일단 우리 킥 테스트부터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필요 없고. 수빈이는 이거 시간이 없어서 아예 안 푼 거지, 그지? 그러면 너는 그냥 안 본 걸로 할게. 그럴까? 헷갈리면 쓰지 말고. 그럼 저도 아니에요. 너는 많이 풀었던데. 자, 일단은 아니다 싶을 이름만 적어놔가지고 그래. 근데 봤는데 아니다 싶으면 이름 적고 내야겠다. 그럼 빵점이야. 그럼. 유진이는 일단 안 배웠으니까 배웠는데 왜 이래? 그러게요. 예상대로. 와, 예상대로. 이거 갑자기 아니겠다. 스루. 스루. 내가 나도 이거. 앞에 일하는 거 줘라. 정원대로 나왔는데. 제목이가? 자, 그러면은 좀 풀이를 합시다. 자, 1번 문제는 물당량을 구해봐라 라고 했죠. 그죠? 물당량은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이제 편하게 활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열량계 같은 게 물로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금속이나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을 텐데, 어떤 물질로 되어 있을 텐데, 얘를 물로 취급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어차피 열량계에다가 물을 담거든요. 열량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 물을 넣어줄 거란 말이죠. 그죠? 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어떤 물질, 금속 같은 걸 넣어서 얘가 이런 열량과 얘가 얻은 열량이 같다 해가지고 얘의 비열 같은 것을 계산을 할 건데, 그죠? 유진아, 그 자리를 옮겨. 그 뒤에 잘 안 보이면. 옮기세요, 옮기세요. 여기 자리 지금 빈 거지? 동은 어차피 안 앉을 거잖아. 못 앉아요. 안 주면 쓰러져. 그러면 오늘 못 왔는데. 오늘은? 우리 다쳐가지고 못 앉아요. 그러다가 너무 좀 앉으면 안 되는 곳을 다쳤나 보네. 엉덩이가. 아직은 안 돼요. 그렇죠. 누가 들으면 치질 걸린 줄 알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기 때문에 이 열량계 이 그릇 자체도 그냥 물로 취급해버리면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물질을 물로 취급을 하면 물당량이라는 개념이 발생을 하는데 이걸 이용을 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1번에서는 물당량을 갖다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W나 뭐 X나 뭐 이런 값으로 두자. 이렇게 두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열량계에 20도씨인 150g의 물을 넣었어요. 그죠? 일단 물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 물을. 이렇게 되면은 요거 열량계도 물당량으로 취급을 해버리면, 그죠? 물당량. 자, 물당량이라는 개념은 얘의 무엇이 열용량, 그죠? 얘의 CM 값이 이 C를 알려면 이 물질 자체를 알아야 되니까 되게 불편해요. 그죠? 요것만큼을 얘의 질량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자. Wg으로 그냥 바꾸어서 생각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열량계의 열용량 값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왜? 물을 따지면 물은 비열이 1이기 때문에 질량에다가 1만 곱하면 열용량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얼마를 넣었습니까? 일단 기본적인 물을 150g을 넣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얘도 물이고 얘도 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비열 1을 곱하면 요게 이제 무엇의 열 용량이 되느냐 하면 열량계와 담은 물의 열 용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굉장히 편해지죠. 그죠? 여기에 이제 뭐 온도 변화가 얼마나 변했느냐 봤더니 자 여기에다가 뭘 넣었습니까? 60도씨 뜨거운 물 120g 더 추가적으로 넣었어요. 그죠? 60도씨 120g을 넣었더니 35도가 됐다. 35도. 그럼 지금 요거는 얼마였냐면 20도씨였는데 35도씨가 된 거예요. 열평형 상태가. 그래서 얘는 온도 변화가 35에서 20을 뺀 값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처음에 담아놨던 열량계 120g 물이 저 정도로 변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고온의 물체는 뭐가 되느냐면 그 후에 넣은 60도씨 물이 되는 겁니다. 그죠? 60도씨 물. 그러면 그래도 물이니까 비열은 1이고 몇 그램? 120g을 넣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온도 변화가 60도씨 물을 넣었는데 35도씨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얻은 열량과 얘가 잃은 열량이 같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두고 계산을 하시면 W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다 숫자니까. W가 50g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열량계 자체는 뭘로 봐라? 물 50g짜리로 봐라.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알루미늄 조각이 잃은 열량은 했습니다. 자, 이 뒤에 뭘 집어넣느냐 봤더니 다시 100도씨로 가열된 125g의 알루미늄을 넣었더니 온도가, 전체 온도가 40도씨가 됐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40도씨. 그러면 자, 얘는 지금 알루미늄 조각이 잃은 열량이 무엇과 같습니까? 열량계에 담아놨던 물들 있죠. 앞에서 담아놨던 그 열량계 플러스 물이 2번 들어갔기 때문에 얘네가 얻은 열량과 같은 거야. 맞죠? 자, 이걸 바로 계산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얘의 비열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바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얘의 이런 열량은 얘와 같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얘가 이런 열량을 계산을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걸 계산을 하자는 거죠. 요걸. 자, 그럼 요거는 열량계는 뭘로 생각해라? 물 50g으로 생각해라. 물 50g. 자, 그러면 비열 곱하기 질량, 얘는 물 50g. 그 다음 처음에 넣었던 게 물 몇 g이죠? 150g. 150g. 두 번째 넣었던 게 120g. 맞나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열 용량이죠. 비열 곱하기 질량이니까. 그게 온도 변화. 자, 얘를 넣었는데 얘가 몇 도씨가 됐대요? 100도씨에서 40도씨가 됐다고 그랬거든. 근데 얘네들은 원래 얼마였니? 얘 넣기 전에 35. 그죠? 그래서 40에서 35를 빼주면 돼요. 이쪽은 계산이 생각보다 좀 복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하시면 돼요. 차근차근히. 서두르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요거 이제 쭉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600 나온다는 얘기죠. 요걸 칼로리로
표현하면 요거. 킬로칼로리라고 하면은 1.6.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 비율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걸 딱 넣었을 때, 얘는 뭔데? 얘는 C. 그 다음, M이 뭐죠? 얘가 몇 g짜리야? 125. 125. 그 다음에 곱하기, 온도 변화가 얼마죠? 100에서 40이니까 60이죠? 그죠? 자, 요거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얼마랑 같다? 1600이랑 같다. 그래서 C를 구하시면 되는 거야. 됐죠? C를 구하면 얼마입니까? 75분의 16? 맞나요? 그 이제 소수로 하면 약 0.21 정도 나옵니다. 0.21. 그래서 0.21 또는 75분의 16. 뭐 요거 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게 뭐예요? 4번 문제는. 4번 문제는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 이거 배웠었죠. 자, 요게 뭔지 기억납니까? 네 제곱만 기억나? E는 시그마 T의 4제곱. 요거였죠. 그죠? 근데 이게 플랑크 곡선에서 뭘 의미했죠? 플랑크 곡선 기억납니까? 자, 요렇게 생겼던 곡선 기억나요? 에너지 상대적인 세기의 온도, 여긴 파장이었죠. 여긴 파장이고, 여기는 에너지 상대적인 세기. 그랬을 때, 온도에 따라서 요거 에너지가 제일 센 파장 값이 달랐죠. 그죠? 온도가 달라지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이제 플랑크 곡선이었는데, 자, 이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일종의 플럭스 개념이라고 했어요.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대해서 생기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곡선이 있다라고 하면 이 곡선의 전체 면적이 있죠. 이게 얘예요. 그죠?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다른 곡선을 또 비교하면 요 면적이 되겠죠. 그리고 또 요런 곡선이 있으면 그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을 다 비교를 하니까 요 형태로 간단하게 나왔다라고 했죠. 그죠? 이걸 비교를 하니까 요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그전에는 뭡니까? 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었잖아. 그지? 이거에 대한 식, 그거를, 합친 식 해가지고, 플랑크 공식이 나왔었죠. 그죠? 그것을 이 면적 비교를 쫙 하니까, 요렇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그게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에요. 근데 요것은,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에너지 값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4파이 r 제곱을 곱해 준다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9의 표면적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별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양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그렇죠. 광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광도. 요게 광도예요. 광도.
자, 그러면 이제 광도는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냐면 4파이하고 시그마는 어차피 상수이기 때문에 여기 R제곱하고 T의 4제곱 있죠. 요거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는 지금 적색거성이 나왔죠? 그죠? 적색거성은 보통 표면 온도가 3000켈빈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주계열성이 있습니다. 주계열성이 뭔지 알아요? 주계열성이 뭔지 압니까? 그건 뭐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주계열성은 별이 중심부 있죠. 그 핵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할 때 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태양은 지금 주계열성이야. 그래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가운데서 일어날 때는 크기가 딱 일정하게 고정돼요. 예, 지금 태양 크기가 딱 일정합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안에서 에너지 다 소모를 하면 그 다음부터 그 핵 바깥쪽이 또 핵 융합 반응하면서 내부에서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거든. 그런 식으로 별이 이제 진화하기 시작하면 덩치가 엄청나게 커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태양이 한 50억 년 후가 되면 거의 수명이 다 되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적색 거성이 됩니다. 적색 거성이 되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우리 지구까지 거리 있죠? 거기까지 팽창을 해요. 지구는 잡혀 먹히는 거죠. 일종의. 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행성상성운 뭐 이런 걸로 다 흩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 적색 거성이 반지름이 이 별 B의 몇 배 정도 되느냐, 그걸 이제 강도를 주면서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온도는 어떻습니까? 온도. 두 개의 별, 온도.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이 반지름은 강도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겠죠. 그래서 요건 R제곱이 무엇에 비례하느냐 하면 T의 4승분의 L인데 루트를 씌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 요건 루트가 되고 요건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얘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반지름은 강도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강도가 100만 배죠? 그죠? 10의 6승이니까 루트를 씌우면 10의 3승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은 1000배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1000배. 천문학은 신기한 학문입니다. 별빛만 가지고 모든 걸 알아내는 거예요. 별빛만 가지고 지구 내부보다 별 내부를 더 우리는 잘 안다고 그러죠. 신기한 사람들이야.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그 내용을 또 빨리 해서 요 상권을 최대한 빨리 끝내면 뭐 4월 들어가면은 학원으로 가지 않을까? 그죠? 빨리 가서 학원을 합시다. 학원은 이제 저기 파동부터 들어갈게요. 파동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자기로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근데 뭐 최대한 빨리 본다고 해도 정말 빡빡하다. 여유가 없다, 여유가. 그리고 4월 달에 또 시험 대비도 있죠. 시험 대비하고 뭐 이러면 또, 와. 자, 일단 중요한 거 위주로 쭉쭉 갑시다. 자, 365페이지 가보세요. 365페이지. 자, 이건 이제 물질의 상태 변화라는 건데, 물질의 상태 변화.
자, 물질 상태 변화는 이제 우리가 입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입자. 이 입자는 매우 작은 입자들입니다. 어떤 입자냐 하면 원자나 분자나 이온, 요런 아주 작은 입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 입자들은 뭘 하느냐?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책에서는 이제 열 운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입자의 운동은 모든 방향으로 끊임없이 스스로 운동합니다. 멈춘다, 안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멈춘다면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절대 온도가 0켈빈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분자의 열운동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1번에 분자력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분자력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분자력. 얘들아, 분자력은 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력이야, 인력이야? 그렇지, 둘 다지. 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근데 너무 가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에서 이 적당한 거리가 있겠죠. 그죠? 제일 그 에너지가 약해지는 지점, 반발력이 가장 적어지는 지점에서 인력이 작용해가지고 어떻게 결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분자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원자끼리 생각했을 때도. 분자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충돌을 할 때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크면 굉장히 세게 밀고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들어올 수 있겠지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청력이 급속도로 커집니다. 커져요. 그래서 반발력이 심해지고 그것에 의해서 다시 튕겨나가고 근데 다시 인력이 작용하고 이런 관계에 의해서 어떤 거리에서는 진동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아예 튕겨나가 버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자력은 상황에 따라서 인력이 될 수도 있고 청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요. 자, 우리 그 그래프에서는 자, 여기 보시면 이건 뭐 화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어느 지점에서 가장 안정한 결합력을 가지느냐라고 했을 땐 여기가 되겠죠. 그죠? 요 에너지. 제일 낮아졌을 때. 그 다음, 여기쯤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진동 운동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 너무 붙어버리면 반발력이 급속도로 커진다. 그 다음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 인력이 점점 0에 가까워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래프를 그냥 한번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물질 상태와 분자 운동이라고 해서 3번 내용으로 밑에 가봅시다. 자, 먼저 기체가 나와 있는데, 기체는, 얘는 이제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보통은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무엇에서 주로 따지느냐 하면 이상기체
우리는 지금 뭘 배우느냐면 열역학을 배우고 있거든요. 열역학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실제 기체에 대해서는 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온도가 낮고 그 다음에 밀도가 크면 인력이 당연히 작용해요. 당연히 작용하는데 이 기체를 갖다가 실제 기체로 해가지고 뉴턴 운동 법칙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우리가 이상기체라는 것을 가정을 해가지고 뭔가를 계산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상기체로 가정을 하면 인력이 없습니다. 왜? 이상기체는 부피가 없거든요. 크기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따지기 때문에 얘는 운동 에너지만 있고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녀석으로 가정을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그런 식으로 가정을 했을 때 계산 과정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 당연히 오차가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오차가 커봐야 5% 안에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체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상기체로 다룰 겁니다. 이상기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볼 것은 그다지 뭐 중요한 얘기는 없고요. 뭐 수치적으로 거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초당 몇 번의 충돌이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 보시고 그 다음에 고체에 대해서도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가 기본적으로 평형 위치에서 자기들끼리 안정하게 위치를 잡고 있으면 규칙적인 배열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얘네들은 계속해서 열 운동을 합니다. 입자의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충격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가열을 한다든지 이런 에너지가 주어지면 얘네들의 진동이 심화가 되고 그 심화된 진동에 의해서 그 규칙적인 배열이 흐트러질 수 있는 겁니다. 흐트러지게 되면 상태 변화가 우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고체가 액체로 변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때는 온도 변화는 없고 상태 변화만 일어나게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체는 이제 기체보다는 인력에 붙잡혀 있습니다. 기체와 액체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얘는 거의 인력이 없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지만 액체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력에 붙잡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있지만 위치가 변할 수는 있지만 멀리 떨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그 입자들이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어떻다? 에너지가 크고 어떤 애들은 또 작고 평균보다. 그래서 에너지가 큰 애들은 늘상 어떻게? 그 인력을 끊고 달아나려고 한다는 거죠. 그 현상이 뭐냐? 바로 증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발은 자 어떤 온도에서 주로 일어납니까?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요?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요? 모든 온도에서 일어나요. 일어나긴 모든 온도에서 일어나요. 알겠죠? 그러나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납니다. 알겠죠? 그게 끓는 현상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운 운동 잠시 볼게요. 브라운 운동은 이거는 뭐냐면 브라운 운동 자체를 누가 설명을 했냐면 아인슈타인이 설명을 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분자나 원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일종의. 알겠어요? 근데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원자가 있다 없다 가지고 굉장히 논의가 많았어요. 알겠어요? 원자설이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 돌턴의 원자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볼츠만도 원자를 가정하고 통계 연력학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알겠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씁니다. 그런데 볼츠만이 통계 연력학 가지고 쓸 때 이 원자를 상정하고 썼는데, 그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원체 볼츠만을 갈굽니다. 엄청 심하게 갈고요. 그 볼츠만 또 완벽주의자라 가지고 상처를 엄청 심하게 받고, 대학 교수로 같이 있다가 막 딴 데로 가버리고 막 절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막, 그런 와중에 결국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한 이론을 만들어내긴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원체 안 받아주니까 그냥 자살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이제 더 그게 알려지면서 이 통계 연력학에 대한 얘기들, 즉 엔트로피 개념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누가 아인슈타인이 이걸 증거로 제시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아인슈타인이 이게 증거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엄밀히 얘도 이론을 정립해서 이것이 이런 녀석들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걸 설명해 주거든요. 자, 브라운 운동은 뭐냐면 잔잔한 연못에 꽃가루 같이 아주 작은 입자들이,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거시세계의 입자들입니다. 이런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네? 바람도 안 부는데 물도 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런 작은 입자들이 눈에는 보일 정도로 작은 입자들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걸 관찰을 하고, 이게 왜 일어나는지 도대체 이걸 갖다가 아인슈타인이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물 분자들이, 그죠? 물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즉 입자의 운동을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아주 작은 꽃가루가 계속적으로 충돌을 받는데 그게 동일하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 주변에 있는 그 물 입자들이 항상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매우 불규칙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불규칙한 그들의 힘을 받기 때문에 알자 힘이 불규칙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불규칙한 운동을 하게 되더라.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원자 개념이 확립을 하는 거예요. 거의 1800년대 후반까지도 원자 안 믿었어요. 알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얘기예요. 과학자들 중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점점 실험, 여러 가지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확립이 되어 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발견도 하고.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봤겠지만 아보가드로 들어봤습니까?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이 나왔거든요. 1800년대 초에 나왔어요. 네? 분자가 초에 나왔는데 후반까지 원자를 안 믿었다니까. 그것도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엉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점차 확립하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 원자나 분자를 상정하니까 모든 것들이 착착착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브라운 운동은 꼭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확산 이런 것들도 한번 봐두세요. 확산은 뭘 확산이라고 하죠? 확산, 자, 우리가 이 입자의 운동을 얘기할 때 이 입자의 운동은 결국 뭡니까?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있다 없다 그 증거가 뭐가 있니? 증거가 뭐가 있니 하면 뭐라고 할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알겠죠? 현상적인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상적인 증거. 나중에 뭐 원자 핵이라든지 전자라든지 이런 것들 발견하잖아요. 그죠? 톰슨의 음극성 실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발견하는 것들 말고 현상적인 증거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거에 대한 겁니다. 자, 확산은 기본적으로 어떤 공간에 물질이 있으면 그 공간을 물질이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 공간에 아무것도 없으면 뭡니까? 진공이죠. 진공일 때 가장 잘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뭔가가 있다. 자, 기체가 있다. 그러면 그 기체의 방해 때문에 진공보다는 확산 속도가 느려지고 그렇겠죠? 액체는 더 방해를 받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확산이 잘 되려면 물질의 온도는 높아야 되겠죠. 그죠? 상태는 기체가 가장 빠르게 확산될 것이고 그 다음 액체, 고체 이런 식으로 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67페이지 물질의 상태 변화 나와 있는데 자, 요거 상태 변화 이름들 모르는 사람들은 없죠?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냥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알겠죠?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외워두시고 자, 요때 이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숨은 열이 흡수되거나 어떻게 방출되죠? 그죠? 그걸 이제 잠열이라고 하고 융해될 때 융해될 때 흡수되는 열 있죠? 그걸 이제 융해열. 뭐 응고될 때 방출되면 응고열 방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물질마다 다르다. 그래서 그 물질의 잠열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쓰기도 합니다. 요걸. 그래서 우리가 물이 기본적으로 보시면 융해열 어때요? 융해열. 다른 물질에 비해서 상당히 높죠. 그죠? 기화열 어떻습니까? 많이 높죠. 압도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 물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간단하게 상태 변화에서 이누이트 알죠? 이누이트들이 얼음집을 짓잖아요. 자, 그 안에서 얼음집 벽면에다가 물을 뿌리면 얼음이 되겠죠? 그죠? 그때 어떤 열이 나온다? 응고열이 나옵니다. 그 응고열도 융해열하고 크기가 어떻다? 같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크기 335kJ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열들이 나오는 거죠.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난방에 이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기화열 같은 경우에는 이거 태풍의 에너지원입니다. 알겠죠? 태풍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적도 부근에서 발생하죠. 수면이 이제 온도가 따뜻한 수면, 거기에서 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자,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368페이지. 자, 승화 나와 있는데, 뭐 승화는, 승화 현상 정도만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용어만 하나 보고 갑시다. 얘들아, 설이는 뭐고, 성애는 뭐고, 상고대는 뭐니? 들어봤니? 다 들어봤어? 설이는 뭐고, 성애는 뭐고, 상고대는 뭐야? 서리는 액체? 이건 전부 다 승화현상입니다. 이게 전부 다 승화현상이에요. 뭐, 기체가 고체로 가는 승화현상입니다. 수증기가 다 얼음되는 거예요. 다 얼음되는 건데, 얘는 그냥 플리피나 이런데, 수증기가 얼면, 그걸 우리가 그냥 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뭔데? 얘는 인공물에 그런 현상이 생기면 보통 성애라고 해요. 냉장고 벽면에 생긴 얼음을 성애라고 해요? 설이라고 해요? 성애라고 하잖아. 그죠? 창문 틀에 끼면 성애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상고대는 뭐라고 그래요? 상고대는 이제 나무 같은데, 그죠? 나무가 있다. 근데 바람이 불면서 어느 현상이 생겨요? 그죠? 이렇게 막 생기잖아. 이런 걸 이제 상고대라고 부릅니다.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눈이 온 것처럼 얼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이제 상고대라고 하는 거예요. 요런 용어들 정도만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거기 상태 변화하는 동안 저기 수문열이 H라고 할 때 질량이 M이면 상태 변화에 관계하는 열량 Q는 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량 Q는 MH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요거 하나 체크를 해둘까? 뭐 이건 당연한 거잖아. 자, 그래서 요거는 수문열이 뭘 의미하는 건데 이거 수문열. 아까 335 kJ per 뭐였죠? 단위가? 킬로그램. 킬로그램이었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뭔데? 이게 잡열이잖아. 잡열이 1kg당 에너지이기 때문에 거기다 질량만 곱하면 실제 들어간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냥. 열량.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외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좀 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기화열이 얼마구나. 그러면 여기에다가 질량을 곱해버리면 거기에 들어간 열량이 나오겠구나. 이런 마인드를 가지려고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팽창 한번 보세요. 열팽창. 열팽창. 열팽창은 뭐예요? 열 받으면 물체가 길이, 넓이, 부피 이런 부분에서 쫙 변하는 거죠. 그죠? 변하는 건데, 자, 열 팽창하면 요거는 선팽창하고 그 다음 부피 팽창이 있습니다. 부피 팽창. 선팽창은 이제 길이 팽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 팽창. 자, 길이가 원래 L0만큼 있는데 요게 이제 L만큼 변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델타 L은 무엇하고 관계되느냐 봤더니 이 변화 정도는 첫 번째, 요 원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잘 늘어나요. 더 잘 늘어.
짧은 것보다 긴 게 더 잘 늘어나더라. 그래서 L0랑 일단 비례 관계고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높아질수록 더 잘 늘어나더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이제 비례상수를 집어넣어 주면 요게 이제 비례상수 알파 이렇게 잡으면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 선 팽창 계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선팽창 계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걸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많이 하느냐면 얘를 많이 구하라고 물어보겠죠. 그죠? 늘어난 길이 얼만데 그러면은 여기다 이거 그대로 집어넣어서 식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L-L0가 알파 L0 델타 T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요 L은 요게 넘어가니까 L0도 있고 여기도 L0 있으니까 L0 뽑아내면 자, L 플러스 알파 델타 T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형태. 그러면 부피 팽창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형태예요. 뭐냐면 부피 변화는 처음 부피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 부피가 크면 클수록 부피 변화가 심해진다. 온도 변화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 비례상수는 얘랑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베타라고 잡아두면 이 베타가 뭐가 된다? 부피 팽창 계수라고 보시고 요게 선팽창 계수랑 관계해서 어느 정도 되느냐? 대략 3배 정도가 된다. 요거는 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배 정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풀어내면 V는 V0의 1 플러스 베타 델타 T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선팽창 계수로 이제 바꿔 넣게 되면 3알파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관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겉보기 팽창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겉보기 팽창. 자, 이건 무슨 개념이냐? 이런 거죠. 액체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뭔가에 담겨 있겠죠? 그죠? 용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용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병에, 이만큼 액체가 있는데, 그죠? 팽창을 한다라고 하면, 액체가 먼저 팽창합니까? 고체가 먼저 팽창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가열을 하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고체가 먼저 팽창을 해요. 알겠어요? 고체가 먼저 팽창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표시를 딱 해두면, 병에다 표시를 해놨겠죠? 그러면, 얘가 표시 부분이 먼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액체가 조금 줄어드네?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얘가 더 팽창을 해요. 고체보다 액체의 팽창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지? 그러면, 실제 액체의 팽창만 보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지요? 고체 팽창까지 봐서 요만큼밖에 안 일어났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 뭡니까? 요게 겉보기예요. 겉보기. 그죠? 액체는 실제로 요만큼 팽창했잖아. 그리고 요게 뭐예요? 요 밑에 고체가 팽창한 거예요. 용기가. 그래서 결국은 이거 뭡니까? 액체 팽창에서 열 팽창에서 뭘 빼주는 겁니까? 겉보기는 액체 팽창에서 요 빨간색 부분이 용기죠. 고체. 그릇. 용기 팽창을
빼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걸 물어볼지 뭐 이걸 물어볼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고체 같은 경우에는 요거하고 관련될 수도 있고 요거하고 관련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됐니? 자 그러면 371페이지로 가서 조금 더 들어갑시다. 오늘 이상기체 상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거기 371페이지 가보세요. 371페이지.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제 배울 건데, 알겠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건 화학에서 나오죠? 화학에서 혹시 했습니까? 혹시 한 사람? 했어? 그럼 잘 알겠네. 잘 알겠네. 물론 잘 아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요거 차근차근히 한번 봅시다. 왜냐면 요거는 연력학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애고 물리에서도 중요하지만 화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니까 한번 차근차근히 봅시다. 자, 먼저 보일 법칙을 알아야 돼요. 보일 법칙을 알고 그 다음에 샤를 법칙을 알면 이 두 개를 접목시키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쪽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하기 좋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보일 배우고 샤를 배워가지고 요걸 잘 이렇게 접목을 시켜 보자는 거지. 자, 그럼 보일이 뭐냐면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자, 얘네들은 전부 다 중요한 물리량이 뭐냐면 기체 부피에 대한 건데, 기체 부피가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압력하고 온도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저 둘에 의해서 이 기체 부피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에 대한 거예요. 자, 온도가 일정할 때요. 온도 일정할 때 압력과 기체 부피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거죠. 먼저 얘가 1일 때 기체 부피도 1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얘를 2배로 했더니 얘가 2분의 1이 되더라. 실험적으로. 얘를 3배로 했더니 얘가 3분의 1이 되더라. 이런 관계를 누가 알았다고? 보일이 알았다고.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래프로 나타내 보니까, 자, 여기가 압력, 여기가 부피, 이렇게 잡았을 때 이런 형태로 나타나더란 얘기죠. 그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 압력과 기체의 부피를 곱한 값이 항상 어떻게 나온다? 일정하게 나온다. 일정하게 나온다. 일정하게 나온다. 다 1로 나와요. 여기서. 그러면 이건 이 그래프 상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 압력이 이만큼이었을 때 부피가 이만큼이면, 자,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면적입니다. 면적이 일정하다는 거죠. 여기쯤이었으면 요만큼, 요 면적이에요. 여기면 요 면적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압력을 P라고 하고, 부피를 V라고 했을 때, PV가 변했을 때, P-V-로 변했을 때, 요 값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반비례한다라는 거죠. 반비례한다.
이게 보일의 법칙이에요, 이게. 됐나요?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유체에서는, 기체나 액체에서는, 밀도를 잘 쓰기 때문에, 요것도 알아놓으세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알겠어요? 부피분의 질량. 그러면 질량은 뭐가 되는 거죠? 질량은 로 V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밀도를 D로 표현해 놨죠? 그죠? 뭐 density니까 D로 표현해 놨는데 D는 뭐 두께라든지 뭐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또 많이 사용되고 미분 기호로도 사용되고 하니까 우리는 이 로로 일단 사용합시다. 로로. 유체역학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로로 일단 알아두시고, 그래서 질량을 뭐로? 로 V로 잘 표현하니까 요거 일단 뭐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기체의 압력. 자, 기체의 압력을 여기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런 단위랑 또 관련이 있으니까. 자, 토리첼리 들어봤죠? 토리첼리가 뭘 측정한 사람이에요? 대기압. 대기압을 그냥 1기압으로 정하는 걸 얘가 한 거예요, 얘가. 알겠죠? 그래서 수은을 수조에 담아 놓고, 그죠? 1m 정도 되는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넣고 뒤집어 가지고 집어넣으면 얘가 작용하는 압력이 여기 대기압보다 크기 때문에 밀고 내려와서 어디에서 멈췄다? 76cm 정도에서 멈추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요때가 이 대기압과 크기가 같아진 지점이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기압을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얘가. 그래서 자, 372페이지 제일 윗줄에 하나 체크를 해놓으세요. 0도씨일 때 수은 기둥의 높이가 76cm가 되는 대기압을 얼마로 잡았다? 1기압으로 잡았다. 잡은 겁니다, 그냥. 그리고 요 압력을, 자, 압력 P는 자, 여기 작용하는 면적이 있겠죠. 면적을 예를 들어서 그냥 A라고 해볼게요. 우리 책에서는 S로 해놨을 겁니다. A라고 잡고, 그 다음에 작용하는 힘을 F라고 둡니다. 그죠? 뭐 S분의 F 해도 되고 A분의 F, 이건 기호니까 상관없어요. 이게 뭐라고? 힘이 작용하는 면적. 면적분의 힘이면 면적분의 힘이 압력입니다. 압력. 자, 그러면은 자, 면적분의 힘은 뭐죠? 무게와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뭐가 되죠? mg가 되겠죠? 수은의 무게 뭐 이렇게 되겠죠? mg. 자, m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은네. m이 뭐라고 했어요? 로 V 뭐예요? 밀도 곱하기 부피. 밀도 곱하기 부피. 자, 밀도 곱하기 부피. 그래서 유체에서는 무게가 바로 로GV입니다. 로VG. 알겠어요? 이걸 더 많이 써요. 유체에서는. 왜? 액체의 질량보다는 일정한 밀도를 가지는 유체를 가지고 보통 하기 때문에 이걸 더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 V라는 건 뭡니까? V라는 거는 로의 V는 결국 바닥 면적에 대해서 높이 H 값을 곱하면 부피가 되겠죠. 그죠? 거기에 중력 가속도 G가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약분을 하면 P는 뭐가 된다? P는 로 G H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력은 로 G H라는 거 기본적으로 요거는 외워놔. 맨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요거는 외워놓으세요. 유체역학에서는 요게 기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기압이 760mm H지고 요걸 토리첼리의 약자로 토르로 단위를 하면 760토르입니다. 알겠죠? 그 망치 들고 다니는 애는 이 토르 아니죠? 걔는 소르죠. TH입니다, 걔는. 자, 어쨌든 그러면 이걸 이제 로지 H로 넣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 13.6 곱하기 10의 3승입니까? 글씨 너무 작다. 자,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게 수은의 밀도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9.8 넣고, 그 다음에 미터 단위로 해서 높이가 0.76m가 나온 거죠. 그죠? 요걸 넣고 계산을 딱 때렸더니 1.013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10의 5승. 그래서 이거를 뉴턴 퍼 제곱미터 요거를 어떻게 파스칼로 바꾸면 똑같이 나오는데, 자, 1 파스칼은 1 뉴턴 퍼 제곱미터입니다. 파스칼 압력 단위입니다. 이 압력 단위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거기 기억 한번 보세요. 기억에 1기압 ATM이 atmosphere의 약자겠지요. 그죠? 기압이란 뜻입니다. 1기압은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고, 요걸 미리바로 바꾸면, 미리바, 그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1013 미리바. 알겠죠? 그 다음에 헥토가 붙으면, 헥토는 접두어겠죠? 얼마냐 하면, 100배입니다, 100배. 파스칼의 100배를, 헥토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1013 헥토파스칼. 헥토파스칼 이제 주로 태풍이나 기상에서 그 기압을 표현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리바가 헥토파스칼하고 크기가 같다 정도 알아두시고요. 알겠죠? 자, 요거는 좀 체크를 해서 중요한 것들은 봐두셔야 됩니다. 그 1 헥토파스칼이 10의 제곱 파스칼이고 그게 1mB다. 그거 좀 체크를 해두시고. 자, 그래서 기체의 부피와 압력과의 관계는 요거랑 요거로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어쨌든 이겁니다. 얘는 PV는 일정. 이게 핵심이야. PV는 일정. 자, 그 다음에 샤를 법칙을 봅시다. 샤를은 요걸 지울게요. 요건 자, 샤를 법칙은 얘는 뭐냐면
압력이 일정할 때입니다. 압력 일정. 결국 뭐야? 얘가 일정할 때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얘가 일정할 때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느냐, 이거 따지는 거야. 그럼 혹시 얘가 일정할 때 이 둘의 관계를 따지는 건 뭔지 아니? 얘가 일정할 때 이 둘의 관계를 따지는 법칙도 있어요. 그거는 게이리삭의 법칙입니다. 게이리삭. 게이리삭 들어봤니? 지금 저기 1단원 배우는 애들 배우지 않아? 그 기체 반응 법칙에서 걔가 게이리삭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샤를의 법칙, 샤를이 논문 써서 낸 게 아닙니다. 게이리삭이 자기 논문 쓰면서 이 관계 얘기해 주면서 이거 샤를이란 분이 얘기했어요.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거야. 샤를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에요. 게이리삭이 그런 훌륭한 그런 사람이야. 아주 정직한 사람이야. 그렇죠? 우리 같으면 내가 쓴 것처럼 그죠? 1번, 2번 내보야 내가 1번 저자 막 이렇게 그죠? 자, 샤를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하고 무엇의 관계입니까? 기체 부피의 관계예요. 이 두 개가 어떤 관계다?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비례하는데 어떤 식으로 비례하는지를 조금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좀 오타가 좀 있을 거야. 선생님 보니까 훑어보니까 오타가 한 페이지에 막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조금 고쳐볼게. 여러분들 여기는 보일 샤를에서 있구나. 여기 샤를에서는 없어. 샤를에서는. 자, 샤를 법칙은 이런 겁니다. 자, 여기가 이게 뭐죠? 기체 부피예요. 부피축. 이게 온도축입니다. 온도축. 자,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부피는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슨 말이에요? 겨울 되면 우리 다 뒤진다는 얘기야. 기체가 없는데? 이러면? 0도시인데 여기가? 0도시 되면 다 죽는다는 뜻인데? 안 되겠죠? 0도시에서도 기체의 부피는 존재합니다. 알겠죠? 여기 이제 V0라고 가정을 하면 자, 여기에서 이제 1도 올라가고 1도 올라가고 1도 올라갈 때마다 그죠? 여기 조금씩 올라가더란 얘기야.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 1도 내려가면 얘네 계속 내려가더라. 그죠?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기체는 어떻게 거동을 하냐면 얘가 온도가 쭉 떨어지다가 일정 온도가 되면 액체로 변합니다. 상태 변화를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를 않아요. 가지를 않는데 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체 종류에 따라서 빨리 액체로 변한 애들이 있지요. 늦게 변한 애들이 있고, 그리고 0도씨 기체의 부피가 다 제각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다 제각각인데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해봤더니 어떤 한 점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더라는 얘기야. 이렇게 변하더라는 얘기야. 이렇게. 모든 기체가 한 점을 향해서 달려가더라는 얘기죠. 이 점이 뭐였다는 얘기죠? 이걸 마이너스 273.15 도시인데 이걸 뭘로? 0 켈빈. 윌리엄 톰슨이라는 사람이 켈빈경이에요. 그 사람이 이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자기를 따서 남작이거든요. 그래서 켈빈 경이라고 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그 섭씨하고 우리가 절대 온도의 눈금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같다라고 했으니까 1도 올라갈 때마다 1켈빈씩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쭉 가더란 얘기야. 가더란 얘기야. 그래서 약 이제 마이너스 273으로 보고 하는데 이게 자 비례를 하는데 커지면 어떤 비율로 커지느냐? 어떤 비율로 커지죠? 1도 올라갈 때, 1도 딱 올라갈 때, 요 올라가는 폭이 있겠죠? 예. 이 폭이 기체 종류하고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데, 무엇에 대해서? 0도씨 기체 부피에 대해서 273분의 1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 부피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0도씨 기체 부피가 273ml라고 하는 A 기체가 있습니다. A 기체.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10도씨가 되면은 부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피가. 10도씨 부피가. 280. 응? 280. 자, 원래 273만큼 있죠? 그죠? 거기에다 얼마를 더해야 되는 겁니까? 요거에 대해서, 그죠? 요거에 대해서 273분의 10만큼 변했겠죠? 그죠? 요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83ml가 되는구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 온도에서의 부피는 0도씨 기체 부피에다가 추가분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추가분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0도씨 기체 부피에 273분의 t도만큼 변하니까 이렇게 변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변한다니. 그러니까 요거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세히 보면 이게 뭡니까? 아까 어떤 식 본 거랑 같아요. 응? 열팽창. 열팽창에서 부피팽창 있었죠? 부피팽창 뭡니까? 나중 부피는 처음 부피에다가 가로하고 1 플러스 베타 t였죠? 베타 형태 똑같잖아.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샤를 법칙입니다. 근데 이제 샤를 법칙은 이렇게 섭씨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절대 온도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절대 온도. 0도씨가 273 켈빈이고, 그죠? T도씨를 273에다가 플러스 T를 한 게 절대 온도로 해서 대입하면 그 밑에 나와 있는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T0분의 V0는 T분의 V 이런 관계인데 이게 항상 일정한 거죠. 그래서 봐봐. 보일 법칙은 압력하고 부피의 곱이 일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거고, 그 다음 얘들은 이 비율이 일정한 거야. 얘가 변했을 때 얘가 변하면 얘가 변하겠지. 따라서 변하는데 그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랑 얘가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가 되는 거야.
비례관계. 그래서 이걸 합쳐버리면 뭐가 된다? 보일-샤를의 법칙 이게 된다는 얘기야. T분의 PV. 이게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이런 얘기야. 이걸 이제 숫자를 넣어가지고 여기 1몰 기체당 이 값을 특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기체 상수로.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다음 시간에 수업할 겁니다. 1몰당 하면 R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1몰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몰수만큼을 곱해주면은 여기 N이 붙겠죠. 그죠? 그래서 PV는 nRT 이런 쪽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보일-샤를의 법칙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묶어주는지 그 다음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할게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들 했어. 끌까요? 어.